그러면 우리 이대로 이제 끝나냐? 우리 끝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요. 벌써 기회가 다가온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깡락입니다. 깡깡.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왜 이렇게 되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미리 질문을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이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서 3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선포가 되었고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일상생활 통제가 들어가면서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니까 너 감기야? 아, 너 일단 나오지 마. 너 뭐야? 이러면서 그냥 서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아예 경제 활동이 올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주식이라든지 코인 등 위험 자산이 폭락을 하고요. 옆에 뉴스 보시면 2020년 3월 19일 금감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 위기 등급 심각으로 격상한다. 그만큼 우리 투자시장이 많이 어려웠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위험 자산이 폭락을 하고 나니까 일반 투자자분들, 즉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저점 매수를 노려가지고 주식이랑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몰립니다. 이때 정부에서 막 지원금 풀어줘요. 월급 들어오죠. 지원금 들어오죠. 근데 밖에 못 나가죠. 돈은 쌓여 있어요. 근데 요 갑자기 어느 날 갑돌이가 전화가 와요. 잘 지내? 잘 지내지? 너 뭐하냐? 아, 요즘 주식해서 돈 벌고 있지. 주식? 그래? 야, 요즘 주식 안 하면 호구야. 다 돈 벌어. 이런 식으로 막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막 몰립니다. 이걸 포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쓰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포모 현상까지 왔겠다. 나도 에라 모르겠다가 주식시장에 막 돈을 넣어요. 처음에 조금 넣었는데 돈 벌리네? 좀 더 넣었는데 또 벌리네? 때려 박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옆집 갑돌이 갑순이 심지어 할머니까지 전화가지고 얘야 코인 계좌 어떻게 만드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포모 현상이 어마어마했고 이 돈들 유동성이 풀린 돈들이 다 투자 시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3월 19일 날 금감원 주식시장 위기 등급 심각으로 격상한다. 근데 2020년 3월 26일 정확히 일주일 뒤에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이 돼 일주일 만에 일주일 뒤에 야 이거 우리 나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투자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가상화폐 대표 종목 비트코인을 보시면은요, 이 코로나 폭락 이후 1700%가 오르고요. 국내 주식 가장 무거운 주식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무려 130%까지 오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만큼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고 나서 각 세계 국가, 정부,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다시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유동성을 우리가 공급을 했냐면은 우리 모두한테 그냥 계좌로 캐시를 꽂아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정부가 조폭도 아니고 얼마 있어 돈 나면 10원에 한대 돈 다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우리 돈 풀었으니까 너희 그만큼 나가서 이제 다시 써. 처음엔 좋았어요. 왜냐? 우리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이 억눌린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아, 우리 나가자, 이제 여행 가자, 막 하면서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돈 막 주식시장으로 돈 벌었겠다, 막 쓰고 싶은 게 뭐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수요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이 투자 설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최대한 현재 갖고 있는 설비로 투자를 최대한 생산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맞춰주질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슬슬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들 경제학자라든지
이제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정치인들도 이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다가 미국이 가장 소비 심리가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미국 시장에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물류난 병목한 현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부추기게 되었고요. 거기에 이 나쁜 놈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이 사태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킵니다. 미국 주도하에 유럽연합이라든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벌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금융, 경제, 무역 등 대대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재는 양날의 칼이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에너지 제재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부족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사우디 측에 원유 증산 요청을 합니다. 야 사우디, 너희 원유 좀 늘려봐. 지금 전 세계가 위험해, 어려워. 하지만 사우디는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거절하죠. 넵! 꺼져. 왜 그럽니까? 2018년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우디 언론 기자였는데요. 사우디에서 암살을 했다는 배우가 있으면 밝혀지면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우디 너희 벌하겠어. 너희가 감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암살을 해? 그때부터 앙숙관계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갑자기 나한테 원유 증산하는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난 떼돈 벌고 있는데 그냥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과연 이 제재로 이 전쟁을 멈췄냐? 아니,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왜냐? 인도라든지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헐값에 막 이제 수입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걸 어디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인도라든지 중국에다가 제안하는 거죠. 50% 할인해줄게요.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싸다 싸다 2 플러스 1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걸 막 수입을 하면서 인도나 중국은 싼 값에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하면 좋고요. 러시아는 이 제재를 이런 이제 수출을 통해서 파니까 더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곡물 가격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밀 수출 전 세계 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는데 그런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안 되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 곡물이랑 에너지를 무기 삼아서 서방 스스로 제재를 해제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곡물 필요하지? 에너지 필요하지? 우리 제재 해제해줘. 우리 수출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유럽 일부 국가들은 제재를 해제하기보다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가동 중지해둔 석탄 발전을 재가동을 하고 또는 다른 대체 이제 이 곡물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곳을 루트를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간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및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리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왜냐면은 외국 투자자 자본이 그만큼 미국 시장에 흘러가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 부도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고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테이퍼링 및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그동안 거품이 많이 껴있던 부동산도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결론은요, 첫 번째로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투자 시장에 몰림으로써 거품을 발생을 시켰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모 현상이 불러온 무투자 투자 방식이 손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포모 현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돈을 넣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그 방식에 그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 방식이 손실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장 및 각종 지표에서 알려주는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돈만 넣으면 돈이 복사가 되니까 시장이라든지 각종 지표에서 위험한데 위험한데 했던 경고들을 우리가 무시를 했던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어차피 터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빨리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뭐 양적 완화 확대 시기, 축소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를 적어 놨고요. 요거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로 이제 끝나냐? 우리 끝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요. 벌써 기회가 다가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우리의 부를 늘려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았어, 너 말 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FOMC를 주시하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 22년 연말까지는 대략 3에서 3.5%, 23년까지는 4% 수준의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1월에서 6월까지 총 1.75%의 금리 인상이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22년 금리 인상을 총 3.5%를 가정을 한다면 아직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절반 올랐는데 투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 절반이 더 올라가면은 투자 시장에서는 그만큼 자본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장기 중립금리 2.5%를 위해서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중립금리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는, 즉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는 적당한 금리 인상이 연준에서는 2.5%를 보는 거죠. 2.5%만 올리면은 건전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우리는 금리 인상을 요만큼 하면은 물가는 잡을 수 있고 그게 중립금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는 주요 척도 중에 하나가 이 CPI 물가 지수고요. CPI 지수가 시장 예측치보다 높으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반대로 낮게 나온다면은 투자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옵니다. 단,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은 경제 활동이 침체되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저물가를 말하는 겁니다. 저성장이죠, 한마디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라며 그 물가가 낮아지는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에서 8%로 잡혔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왔는데 8%에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단순 조정된 거지 아직 인플레이션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달러 환율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환율이 잡힌다는 것은 신흥국 연쇄부도 위험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 그 말인즉슨 위험자산의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전자산으로 다 돈이 몰렸냐? 안전자산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금, 은, 달러, 예금이 있겠죠. 지금 왜 그러냐? 경기 침체 또는 이 경제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내 돈을 넣으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다 안전자산으로 넘겨놨는데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몰려있던 돈이 조금씩 조금씩 투자 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되죠. 그의 대표적인 증상이 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유가를 주시해야 됩니다. 유가 상승은 원자재 상승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는 곧 물가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세계 정상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중동 순방을 하죠. 사우디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원유 증산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펙 플러스의 증산 계획 및 미국 셰일 오일 업계 증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이런 뉴스를 검색을 하고 외국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우리가 먼저 이 자료를 캐치해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러시아 금수 조치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이 필수적이며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증산 계획이 없다면 단기적인 현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한 게 있죠. 유가에서 뭘 봐야 된다? 오펙 증산 계획, 미국 셰일 오일 업계의 증산 계획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뤄지게 있는 게 두 개가 뭐가 있어요? 이란 핵 합의. 이란에서 원유 수출을 하고 이거를 각 국가가 받아들이기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요. 또 하나 베네수엘라 제재를 해제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이 유가가 과연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유가 소식은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다면 스스로 똑똑해져라.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포트폴리오 없는 투자는 투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배분해서 균형 있게 투자를 했는데, 투기는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내 돈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한 균형 있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매체를 통해 전파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 및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언론에서 이거 좋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따라가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고요. 근거 없는 물타기는 본인의 손실을 더 키우기만 하는 자살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물타기 할 근거가 없다면 다른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10%도 되지 않아요. 내가 빚내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투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전 투자 성향인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투자 시장에 투자할 건지, 어떤 종목에 투자할 건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본인의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차트 공부를 하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차트는 뭐야? 차트는 그냥 뭐 세력이 만드는 거지 하는데,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경제를 잘 몰라도요, 차트 분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남들보다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원리와 분석을 마스터하고 파동 이론을 접목하는 것이 좋지, 단순히 파동만을 근거로 또는 어떤 다른 이론만을 근거로 매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죠. 피보나치 배열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여기서 떡상할 것 같네요, 여기서 내려갈 것 같네요, 또는 여기서 지금 파동을 보니까 ABC 파동이 나올 것 같고요, 막 이런 너무 단순한 근거만을 갖고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차트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접목시키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지, 이 파동만을 안다고 해서 이게 돈을 결코 나한테 벌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하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평 지지선과 저항선이고요. 이 추세선은 현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평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줄을 긋는다고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데이터 검증과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요. 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일주일 전에 차트 공부를 했는데 분석을 하다가 오늘 뭐 안 하고, 뭐 한 달 전에 했는데 뭐 당분간 일주일까지는 안 하고, 그럼 차트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절대 되지 않아. 차트는 매일매일 흘러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차트 분석 능력이 만난다면은 투자 시장에서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왜냐? 나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미리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놨는데, 거시경제까지 분석했는데 경제가 좋아 혹은 경제가 나빠,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 이런 걸 사전에 나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잃더라도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천하무적이라는 겁니다. 결론, 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돈이 현재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도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똘똘한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도 매일 공부합니다. 뉴스를 통해 공부하지 말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하자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을 제발 배워라. 돈을 내는 사람의 특징을 배우지 마라. 돈 내는 사람 몰빵 전략, 야, 들어가자, 이 가지야, 막 이런 너무 심리가 너무 강해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빚내서 하지 마셔라. 그 도박이에요.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발 배우고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 평단가 78,000원인데 물타기 해도 될까요? 제 답변은 질문부터가 잘못되었다. 자기의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물타기 해도 될까요? 여기서 빼야 될까요?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다만 지금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여유롭고 경제적인 형편 또한 괜찮은 편에 속하시다면 본인 물타기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절을 하려고 물타기 하는 것이라면 추가 하락의 요소가 남아있어서 좀 말리고 싶어요. 아직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단, 평단가를 낮추면서 물량을 늘려서 난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언제쯤 반등이 올까요? 그동안 하락기 심해서 저는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작년 21년처럼 돈 복사되는 투자 시장은 당분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반등이 오더라도 잠깐 반등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반등 대비 하락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투자자는 언제 매수하는 것이 좋나요? 사실 저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기존 투자자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30%, 40%, 마이너스 70%까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분명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 내에 돈을 벌려고 진입하시는 것이라면 거시경제를 좀 더 지켜보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고요. 지속적인 매집을 통해 물량을 늘려가는 거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부터 계속 하나하나 사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달러가 강세일 때 달러 사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면 지금 1300원은 돌파하긴 했지만 뭐 이게 1400원, 1500원 돌파하는 경우의 수보다는 앞으로 1250원, 1200원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손실 리스크가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최악이죠. 주식보다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주식 대비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손실폭도 큰 상황이고요. 코인 시장에 굳이 신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럼 10만원으로 소액 매매 연습 꼭 하시고요. 철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철저한 공부에는 차트, 코인의 정의, 코인이 어떤 종류인지, 이 코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떤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결국 손해만 보고 이 코인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봐왔고요. 여섯 번째 질문.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까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질문의 유형이에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까라는 먼 미래의 기대보다는 현재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이 돈을 부풀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하신 내용은요, 마치 이거예요. 내일 지구 멸망하나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멸망할지 안 할지. 모르죠?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똑같아요. 몰라요. 하지만은 그 최고의 상황,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해서 불려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공부를 할 때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죠.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부동산 하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품은 어느 정도 이미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곤 하지만 미국 연준의 MBS 매각을 시작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BS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채권화한 게 은행에 있는데요. 이 채권화된 것을 다시 담보로 잡아서 증권화한 게 MBS입니다. 즉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MBS는 주택 가격을 담보로 잡은 대출 상품의 증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MBS를 매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모기지 사태 이후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오니까 그때처럼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할까봐 이
MBS를 마구마구 사들여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켰어요. 근데 안정화를 떠나서 폭등을 했죠. 이 매각을 하면은 그동안 미국에서 담보로 잡아주고 보증해줬던 것이 시장에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럼 연준에서 보증을 안 해주니까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요. 주택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MBS 매각도 지금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그럼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굳이 뭐 매각을 해야 될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5억이든 10억이든 그냥 제가 살면 되니까요. 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욱 높기에 투자 목적으로 신규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는 분이라면 강력하게 말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옵니다. 이미 매입하신 분이라면 동네 및 주변 시세를 분석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건 주변 시세, 그 해당 동네 시세가 있다 보니까 철원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어디 뭐 여기 동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강남 부동산 파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하셔라 이런 겁니다. 아홉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제가 좀 내용을 제 속마음을 좀 적었어요. 밑에 언급드린 내용은 일단은 모두 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식과 코인 시장에는 아직 한 차례의 큰 하락이 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또는 단기 과매도 해소를 위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가 저점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격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지금 반등이 오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거를 좀 자제하셔라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가 최악의 시기임과 동시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합니다. 상패 가능성이 적거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나 코인을 잘 매집해 놓는다면 3년, 5년 뒤 분명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운데 올해 하반기가 최고의 기회가 맞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저 스스로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하지만 올해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추가로 진행이 되어도 올해만큼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올해는 0%에서 3.5% 올렸는데 내년에는 3.5%에서 4%만 올리면은 올해 막 10대 맞았는데 내년에 한 대 맞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맷집이 생겨서 덜 아픕니다. 이거밖에 안 때려? 별거 아닌데?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미 반영이 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유가는 경기 침체 촉진 및 수요를 감소시키기에 산유국도 이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유 증산을 통해 유가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유가도 어느 정도 한두 번이야 좋은 거지. 이 고유가가 지속돼서 경기 침체가 되면은요, 나중에 기름도 안 팔려요. 그럼 산유국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유가 상태를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미국 또한 짧고 강력하게 금융정책을 펼쳐서 일정 부분 고통이 감소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기회의 장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공포의 절정 단계에는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식 있죠? 눈물에 사고 웃음에 팔아라.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국은 금융 정책을 짧고 강력하게 가져갈 뿐이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빠르게 잡아야지, 빠르게 잡지 않으면 이게 진짜 경기 침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하죠. 실업률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단번에 계속적으로 올려서 한 번에 잡으려는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어떻게 반대로 보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기회다. 올해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단 올라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 시장은 철저한 분석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요. 투자라는 것은 곧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언제 살 건지 언제 팔 건지, 우리가 이 확률 베팅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리한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 모두 충동적인 어떠한 매수라든지 거래라든지 투자 이런 거를 좀 자제하시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가급 좀 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의 기회를 잘 잡아서 꼭 모두 다 함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락이었습니다.